진짜 좋은 서포터 세 번째는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서포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서포터는 전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도 않고 또 막 참으면서 환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주면 되느냐.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결국 우리가 참거나 하게 되면은 마음의 압박이 결국은 태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서포터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현미식이 좋다고 막 이 현미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나는 백미가 좋아. 나는 빨간 고기 먹을 거야. 이러면 막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두렵죠. 상대방이 그래가지고서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접어두고 상대방이 그냥 하라는 대로 참고 그냥 그렇게 해주면 좋으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또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불건전한 관계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서로의 니즈를 갖다가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상대는 어떤 서포터를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보통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면 좋다고 막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막 물어보기도 전에 막 그냥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전부 선의에서 오는 거죠.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 또 노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바라고 있는 결과가 내가 제공하고 있는 것과 맞으면 이거 정말 만만세죠. 그런데 만약 서포터 하고 싶은 내용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건데 막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치유가 방해가 되고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빈번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줄 게 있어? 뭐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 라고 자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환자의 니즈를 확인하는 거. 대체 상대방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원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서포터로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상대방 잘 모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들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또 이야기하면 돼요. 먼저 막 상대방이 모르니까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해줄 거 있어? 라고 자주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이미 들으면서 막 손을 막 가요. 먼저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 이걸 해주면 돼? 베개 다시 놔주면 돼?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상대방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 고통을 좀 없애줘. 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해줄 수 있어? 이 고통 없애줘.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내가 해줄 것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 베개 좀 똑바로 놔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베개를 다시 놔줄 수 있는 거죠. 대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제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 케이스인데요. 사이먼 프로그램에서 사이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남편이 같이 이제 온 케이스들인데요. 남편분이 오늘 막 한번 마음 먹고 와이프를 서포트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날 하루 막 봉사하자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퇴근해가지고서 암에 걸린 부인을 서포트하는 건데 잔뜩 힘이 들어가서 막 집에 들어와서 당신 오늘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 도와줄 거야. 서포트 해줄 거야. 내가 뭐 해줄 거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일찍 온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오늘 내가 당신한테 막 힘이 되고 싶어. 내가 뭐 해줄까? 부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밥 다 먹으면 같이 설거지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알았어. 설거지 알았어. 내가 할게.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서 밥 잔뜩 먹고 소매를 막 걷어 올리고 물을 막 튀기면서 막 설거지를 했어요. 당신은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다 할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설거지가 다 남편이 다 끝나고 주방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하니까 부인이 아니야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표정으로 보이잖아요. 아니지 않잖냐. 지금 뭔가 이렇게 뭐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딱 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가 뭐가 문제냐. 당신이 설거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거지 다 해주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했어. 같이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래 내가 했잖아. 네가 그래서 내가 한 거잖아. 그게 뭐가 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 너무 달라. 같이 해달라고 한 거야. 같이 해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라고 하니까 남편은 같이 하지 않았어. 이렇게 또 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설거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를 남편하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인의 니즈라고 하는 것은 주방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부인의 니즈였던 것이었고요. 설거지의 어떤 그릇에 더러움을 씻는 거, 그녀가 그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은 내가 들은 것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딱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인데요. 우리가 정말 서포터로서 건전하게 우리가 좋은 서포터가 되고 싶다면 상대방의 니즈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복창하면 돼요. 한번 복창하면 돼요. 뭔가 해줄 거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부인이 밥 먹고 설거지 같이 해줘 라고 하면 설거지 알았어. 그럼 부인이 아니야 설거지 같이 해줘. 알았어 설거지 같이 하자고. 설거지 같이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복창하면서 니즈를 한 번 더 확인하면은 서로의 오해가 없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좋은 서포트의 조건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서포터가 봤을 때 환자가 병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건데요. 환자가 서포터가 봤을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일, 병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예요. 이게 서포터가 봤을 때 건강에 좋은 것만 하고 뭐 삶에 좋은 거, 병에 좋은 것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서포터 하기가 좀 편한데 그렇지 않고 환자가 봤을 때 아주 건강에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안 좋은 것을 먹거나 했을 때 이때는 서포터가 마음이 막 여유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나 막 뭐에 막 큰 관련은 없지만 병에 좋지 않은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운동을 전혀 안 한다든지 너무 막 환자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서포터가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상대방이 금방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거나 혹은 때로는 초조하거나 어떤 명령하거나 막 분노해서 불안해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처음에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환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불안해서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을 커뮤니케이션 해버리는 거예요. 초조함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환자인데요. 엄마가 유방암이었는데 이 딸이 볼 때 이 딸이 이제 서포터 역할을 했는데 딸이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군것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달고나 뭐 커피, 뭐 케이크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달달한 군것질을 갖다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TV를 보시면서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거 먹고 있냐고 막 이런 것을 먹고 있어? 엄마 그만 먹어! 심하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이러다 죽어! 그때 딸이
엄마가 싫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딸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엄마가 없으면 죽으면 정말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오래오래 계속 살아있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래 사셨으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있죠. 이런 의도로 이런 것들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고 딸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설탕덩어리나 먹고 있고 그런 거 그만둬! 이렇게 단정하고 명령하는 그만 먹어! 라고 하는 명령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딸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서 왔냐면은 애정에서 온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정과 불안과 걱정이 올라와서 그게 막 분노가 돼가지고서 하고 있는 건데 엄마는 딸의 이런 애정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몰라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그런 감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딸한테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 엄마한테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이것은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또 때로는 막 과장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명령해요. 서포터와 환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떤 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같이 배워보셔야 되는 거예요. 로젠버그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을 비폭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꿉시다 라고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은 먼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 상대방한테 막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하는 이런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단정하고 명령하고 하는 요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단 없다. 일단 여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이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단정하고 명령하는 이 폭력적 커뮤니케이션, 비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4단계로 소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이 먼저 관찰을 하고, 관찰을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느낌을 전달하고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니즈, 자신의 욕구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뢰를 하는 이 4단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꿉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딸과 엄마의 대화에서 엄마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 폭력적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다 큰 어린이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죽을 거야. 단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딸은 엄마한테 단정과 명령이라고 하는 투스텝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협박하는 3단계 협박까지 들어가는 이런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듣고 아마 딸이지만 딸이 얘기하는 걸 듣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엄마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정하고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딱 단절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엄마는 딸한테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수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나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벽에 딱 부딪혀버려요. 마음의 벽이 딱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는 서랍 속에 뭐가 있어요? 과자가 잔뜩 들어있어요. 엄마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될까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요게 이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면서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다 큰 어린이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죽을 거야 그만 먹어
이 단정적인 언어를 명령하는 이런 언어를 갖다가 4단계로 바꾸는 거예요. 관찰하고 느낌을 말하고 욕구, 니즈를 전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를 하는 첫 번째 스텝, 관찰로부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단정이 아니라 관찰로부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 엄마, 최근에 과자를 먹는 횟수가 너무 늘은 것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처럼 보여.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 자기의 느낌을 전달,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돼. 그리고 불안해.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직접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은 나의 니즈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나의 욕구를 전달하는 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군것질의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도 돼요. 이 3단계에서 내 니즈를 얘기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뭘 줄인다는 거예요. 과자, 이런 달달한 거 먹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번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나는 달달한 걸 먹으면 암을 성장시키는 요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배웠어. 당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엄마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나는 엄마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군것질 엄마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게 혹시 불가능해질까봐 엄마가 그걸 덜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의 니즈를 전달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전달해야 돼요. 엄마가 그걸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 내가 마냥 불안해.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요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텝에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줄여주지 않겠어? 뭐 해주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의뢰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건 서포터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서포터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텝 1. 첫 번째, 관찰로부터 말한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엄마 좀 보여. 이런 거죠. 스텝 2, 느낌, 필링. 느낌이죠. 자기의 감정을 말한다. 나는 엄마 이렇게 느껴. 엄마가 계속 먹고 있으면 내가 막 불안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텝 3, 세 번째가 자신의 니즈, 자신의 욕구를 전달한다. 나는 이렇게 엄마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자신의 니즈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에 의뢰를 한다. 이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스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엄마와의 이야기에서 이 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자만 잔뜩 먹고 그만둬! 엄마 죽어! 이러지 말고 대신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관찰. 내가 보기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 느낌. 그래서 엄마가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돼. 불안해 엄마. 뭐 그런 것들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엄마가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될까봐 나는 너무너무 그렇게 되면 나는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신의 니즈. 나는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니즈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뢰. 과자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관찰, 느낌, 니즈, 의뢰라고 하는 이 4스텝을 쓴다. 이거 듣기 좋지 않나요? 네, 듣기 좋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비폭력적인 언어, 이렇게 효율적인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뭔가요? 설득이 아니에요. 서로 나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는 것이 좋은 서포터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보였어?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막 컨트롤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입니다. 서로 이해한다는 이 부분에서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서포터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애정이나 배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지금까지 서포터가 이렇게 봤을 때 환자가 병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진짜 좋은 서포터의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로젠버그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워봤어요. 또 잠시 좀 쉬었다가 진짜 해로운 서포터가 어떤 것인지 이 해로운 서포터 3가지를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